네, 화요일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입니다. 대선 판세와 후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코너죠.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57 대선이 꼭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캠프 공방전도 치열하고요. 정책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서서히 지지 후보를 정하신 분들이 늘어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판세 분석 먼저 해보죠. 그리고 MBC 라디오가 최근에 실시했던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또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지난 한 주 동안 표심, 민심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추세를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또 흐름을 짚어보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가장 큰 도움이 되니까요. 네. 대선판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뭐 팔색조 대선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발표된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망라해 보면 네. 대체로 횡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지지율 조금 내려간 지지율도 있고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대체로 횡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가 좀 멈추는 아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와 가까스로 이제 갈등을 봉합하고 또 적극적으로 2030 세대에 맞는 특히 이제 남심을 네. 자극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하면서 20대 30대 남심을 좀 결집하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대체로 하락세가 멈췄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아하. 10%대 중반까지 약진하면서 과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네. 그리고 올라가는 안 후보의 지지율로 인해 이 보수 야권 남아있는 대선의 마지막 변수는 단일화인가. 네. 이런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횡보. 이재명 후보는 왜 오르지 않을까? 안철수 후보는 쭉쭉 올라가고요. 윤석열 네. 후보는 하락세를 거듭하다가 이제 하락세를 멈춘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가 20대 남성의 마음을 공략했다면 그러면 반대로 20대 여성을 포함한 여성들이 그 반대 이재명 후보에게 좀 와야 되지 않나요? 그게 공략이 안 되는 거죠. 이번 대선은 예. MZ 세대 그리고 여성 중도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 예. MZ 세대 특히 20대 30대의 남심을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후보가 공동으로 지금 견인하기 시작을 했다면 예. 여성 표심을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법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번 대선은 MZ 세대와 여성 중도층이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또 MZ 세대에서도 여성 또 전체 유권자에서도 여성. 남성이 아니라 여성 예. 이 중도층은 아직도 특정 후보에게 마음을 오롯이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네.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은 이미 견고하게 단단한데 네. 변동성이 큰 2030 여성 중도층은 아직까지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아직도 누굴까 우리에게 더 이익을 많이 주는 후보는 누구일까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시소관계 계속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오르면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고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가 내려가고 이렇게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예.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이 역학관계가 있는 것이 네. 윤석열 후보의 또 20대 30대 이탈하면 그걸 또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가 흡수를 하고 있고 또 중도층 또 중도 보수도 흡수를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TK 기반이 있다면 또 안철수 후보는 PK 예. 부산, 울산, 경남 네. 부산이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이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두 후보 모두 자기 스스로 견인하고 있는 지지율이 아니라 네. 정권 교체죠. 그러니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예.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가 누구냐,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지. 예. 윤석열이냐 안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 네.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이 윤안 서로 지지율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전민기 팀장님은 이런 팽팽한 관계 상황
계속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판세? 일단은 뭐 큰 어떤 이슈나 키워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뭔가 변곡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 언급량을 제가 봤을 때도 네. 대선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12월보다 오히려 좀 언급량 자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또. 그 아주 작은 이슈들 뭐 예를 들면 뭐 탈모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 멸공이라든지 이런 흥미 위주의 키워드들에 좀 더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지금 후보들로서는 잔실수를 줄여야 되고 어쨌든 무언가 이슈가 됐을 때 거기에 반응을 좀 발빠르게 내놔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큰 어떤 어젠다 안에서의 대선은 좀 치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네. 단일화 이슈는 어떨까요? 지금 반응을 보면요.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절대 없다. 난 끝까지 간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반복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라는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들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단일화와 관련돼 있는 것이 네. 차기 대선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유일한 변수다. 최대 변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후몰 여안입니다. 후몰 여안. 후보자는 몰라요. 어허. 여론은 압니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만든 발광체 지지율이 아니라 정권교체 여론이 만들어낸 반사체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여론이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단일화하라 준엄한 명령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완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주하고 낙선하고 이걸 바랄 후보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 후보로서는 본인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네. 단일화에 응할 수 있는 것이죠. 아하. 전민기 팀장님 단일화 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끝까지 버틸 거라는 예상인데 그런 예상이 강하게 드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선 프로파일링 배종찬 소장, 전민기 팀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 지역에서 풍랑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 계신 분들은 풍랑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재난 경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MBC 라디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사 결과는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응답률은 22.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 의향 질문 결과를 보죠. 전민기 팀장님 발표해 주시죠. 네, 내일이 대선 투표일이라면 반드시 투표한다. 적극적 투표층이 79.8%였고요. 가능하면 투표를 하겠다. 소극적 투표층이 14.4%였습니다. 배 소장님, 대선에서의 이 정도의 수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거의 80%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역대 뭐 거의 가장 높은 투표율에 육박할 정도가 될 텐데 실제 그럴 것이냐? 지난 2012년 대선도 그렇고 2017년 대선도 그렇고 80%는 못 미쳤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면 대체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전에 또 높았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조금 또 낮은 편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실제 투표율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대체로 분석을 할 때는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적극 투표에서 한 10%나 15% 빼면 실제 투표율이다 이야기하는데 한 10%를 빼면 이번 대선은 약 한 70%포인트 내외 정도의 이 투표율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데 이런 응답이 나오는 이유는 이른바 사회적 바람직 현상. 왜냐하면 답변은 투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저 안 해요. 그거 왜 해요? 이렇게 답변 못 하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나오는 이게 면접원 조사이기 때문에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MB 조사가 예. 면접원이 이렇게 물어볼 때 당연히 해야죠. 안 가도 투표하러 안 가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뭐 이게 벼락도 치고 천둥도 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가시겠습니까? 기어이 가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팀장님, 네. 빅데이터상 대선 관련 그 어떤 관심도가 네. 좀 오르지 않는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 언급량이 보니까 대선이 지난달에 40만 건이었는데 이달이 지금 15만여 건밖에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한 달이 20여일 정도 남긴 했는데 네. 그런 추세로 볼 때면 사실은 대선이 가까울수록 언급량도 좀 높아지고 관심도 높아져야 되는데 올해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 계속 그래프가 하향 곡선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대선 후보들 이름 넣어서 했을 때도 석 달 동안 330만 건 정도, 1년 동안 2,700만 건 정도인데 그래프는 계속해서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예. 정말 누구를 뽑아야겠다고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 외에는 투표는 해야겠지만 네. 마지막까지 좀 고심해야겠다. 좀 이런 흔적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누군가를 이유가?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비호감 대선이라서 그런가요? 글쎄요, 뭐 비호감도 있겠지만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내 어떤 개인적인 유불리를 좀 따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지켜보시는. 예,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좀 끝까지 좀 살펴보고 내가 속한 상황이나 내가 뭐 투자하고 있는 것들 뭐 등등 해가지고 좀 종합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MBC 라디오 여론조사에서요, 사자 가상 대결을 해봤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사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37.1%, 윤석열 후보 30.5%, 심상정 후보 4%, 안철수 후보 13.6%. 네. 이재명 후보가 6, 70대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앞서면서 특히 4, 50대 인천, 경기, 호남권 진보 성향층에서 높게 나타났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6, 70대 대구, 경북 보수 성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는 29세 이하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 이 층들은 예전에는 또 그 국민의힘 대선할 때는 또 홍준표 전 후보를 또 지지하던 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잘 가지 않는 그런 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결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40%대 초반까지 나오는데 40%를 못 넘었단 말이에요. 네. 40% 문턱을 못 넘긴 이유는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에서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충청 이런 또 단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정권교체 여론에 올라타는 어부바 지지율이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게 서울과 50대거든요. 네. 이번 대선에서 50대 특히 이제 서울은 경기지사 출신과 맞붙는 선거이기 때문에 서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서울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안철수 후보는 딱히 특별히 강세 연령대나 지역이나 이념이 없다는 건 네. 혼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안간힘을 쓰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당선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결국 막판에 본인이 당선되기를 원하면 맏형이니까 당선될 겁니다. 이걸 원한다면 결국 올라타야 되는 건 단일화밖에 없는 거죠. 네. 이번 MBC 라디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분들께 그러면 각 대선 후보를 왜 지지하십니까? 라는 지지 이유도 여쭤봤죠. 네,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40%, 정책과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21%고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가 83%가 됐습니다. 대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 싫어서 31%,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29%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 결과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안 된다면 네. 가능성이 줄어든다면 이게 확 달라지겠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 싫어서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되면 곤란해서 안 후보를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가 점점 힘들어진다면 전제한다면 안 후보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살짝 아쉬운 것이 자신의 후보자 중심으로 선거판을 이끌고 가는 건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평가받고 있는 거죠.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그다음에 정책과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근데 뭐가 없느냐. 후보자는 감동 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성 유권자를 더 확보하려면 이재명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잔잔한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감성 코드가 여성 유권자를 흔들 만한 것이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네. MBC 라디오 대선 여론조사 이번에는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후보는 누구입니까? 라고 또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는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거예요. 34.1%. 윤석열 후보에게는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거예요. 37.8%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배 소장님. 네. 그래서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게 도덕성 논란 때문에 비호감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감성 코드를 녹여 넣어야 된다. 특히 여성 유권자를 향한 그게 필요한 것이고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가족 도덕성 때문 말실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또 가족 관련해서는 특별히 좋아할 만한 끈덕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후보는 다른 거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어떻게든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야 윤석열 후보는 한 줄기 희망이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네. 비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핵심이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비호감이 나오는 이유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아서 아하.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안철수 후보에 놓여 있는 불안감, 불확실, 또 네. 불투명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안 후보는 고작 3명의 국회의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런 끊임없는 의문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예 내가 그러면 대통령이 된다면 국무총리와 장관은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세팅을 해놓고 예.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국가를 끌고 가겠습니다. 로드맵을 빨리 제시하는 게 안 후보는 훨씬 더 안정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전 팀장님, 네. 빅데이터 상에서의 감성어도 좀 이렇게 일관되게 나오나요? 각 후보에 대한 그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렇죠. 이제 한번 짚어봤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예. 뭐 계속해서 나오는 그 키워드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여배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음주운전 뭐 관련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망언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이야기가 가장 많았죠. 안철수 후보 보시면은 지난주에 왜 그 부정감성어가 정치인답지 않게 좀 낮게 나왔죠. 낮았죠. 그러면서 예, 예.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다, 나와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아마 그 지지율 자체가 좀 뭐 그 이상으로 지금 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전 팀장님 이번 MC 라디오 대선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관련한 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죠. 네, 이념이나 정책 방향이 같다면 단일화할 수 있다. 60%, 당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 34%. 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찬반 봤더니 찬성이 47.2%, 반대가 42.9%. 팽팽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팽팽하더라고요. 예. 예.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누가 더 적합할까요? 네.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앞섰는데 단일화에서 누가 더 맞나? 다른 조사에서는 네. 또 반대로 나오게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예. 지금 단일화가 되면은 누가 더 적합하냐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예. 이게 다른 결과들이 계속 나오니 그건 뭐 때문일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택 때문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단일화가 된다? 예. 이게 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판단이 안 돼. 대체적으로 단일화가 돼서 야권의 하력이 더 강해진다면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결코 달가울 리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면 차라리 단일 후보를 윤석열 후보를 하는 게 차라리 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까? 아니야. 차라리 안철수 후보가 되면은 보수의 균열이 생기니까 안철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미는 게 나을 거야. 어허.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 응답자들이 주로 이게 면접원 조사냐 예. 또는 자동 응답 조사냐 또 어떤 지지층들이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헷갈리는 거죠. 네. 윤석열이냐 안철수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좀 단일화가 거론되는 국면까지도 네.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유사한 문제가 이 조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이 MBC 대선 여론조사에서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한다면 네. 누구를 더 지지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이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되느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승패의 이 비율이 상당히 좀 다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분석을 해드린 내용은 예, 윤석열이냐 안철수냐의 선택이죠. 예. 단일화가 누가 더 적합하냐. 그런데 이번에는 단일화가 됐다고 해서 가정을 할 때 이재명 대 윤석열 예. 또 이재명 대 안철수인데
이재명 대 윤석열일 때는 이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재명 44.5, 네. 윤석열 39.2. 그런데 예. 이재명 대 안철수일 때는 이재명 38.2, 안철수 43.4. 이건 뭐 때문입니까? 세 글자입니다. 중도층. 네. 중도가 안철수 후보가 견인하고 있는 것이 중도이기 때문에 보수는 당연히 이재명 대 안철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는 안철수로 가죠. 예. 여기에 중도까지 안철수 쪽으로 가니까 네. 오히려 결집 범위는 이 단일화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와 맞붙을 때 예.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도 이 포함되는 범위가 중도까지니까 더 넓어지는 거죠. 아하. 전 팀장님 네. 빅데이터 상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좀 보이나요? 그래서 그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후보가 유리한지는 빅데이터 키워드로는 좀 분석하기 좀 좀 어려운 어렵겠죠, 상황이죠. 아무래도. 예, 예. 예. 네. 이번에는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정용진 신세기 부회장으로부터 촉발된 멸공 논란, 소위 멸콩 챌린지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팀장님, 북한 미사일과 대선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부정이 한 64% 정도 나오면서 네. 그 부정을 보여주는 그 감성어가 북한을 향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긴장, 위협, 비판하다, 갈등 이런 키워드들로서 이제 표현이 되고 예. 긍정 감성어는 평화, 안전, 뭐 노력하다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보여지는데 예. 지금 다른 어떤 이슈랑 좀 합해지다 보니까 부정이 81% 올라갔죠. 그 멸공 논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 색깔론이다, 망언이다, 야합하다, 뭐 논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북한을 향하기보다는 네. 이 국내 정치 안에서의 이제 미사일에 대한 반응들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조금 그동안과의 어떤 좀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네. 북한이 왜 연달아 새 벽두부터 미사일을 쏘았을까? 혹시 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일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건 이제 뭐 북한 내에 뭐 국내적인 이유도 있을 테고 예.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 협상과 관련해서 뭐 북미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또 남북 관계도 뭐 종전선언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진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북한이 시도하는 것이 보통 3월 정도에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1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선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을 크게 더 키우는 확대하는 이유가 북한 국내로나 네. 또는 우리하고의 어떤 정치적 관계로의 또 함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느닷없이 멸치가 무슨 죄입니까? 콩은 무슨 죄입니까? 네. 있는 대로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마트에서 집어든 멸치를 놓고서 이게 국물을 내는 육수 멸치가 아니라 볶음용 네. 멸치다 이런 또 비판도 있고 근데 그건 뭐 이제 떠나서 지금 멸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북한 관련해서 이 정용진 부회장의 그야말로 멸공 발언 대선 이슈로까지 번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 팀장님 네.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저는 근데 과연 이게 그 대선에 정말 중요한 이슈인가를 놓고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이게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밈처럼 한순간 불이 붙었다가 사실은 며칠 지나고 나면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과연 이런 이슈마다 정치인들이 혹은 대선 후보들이 숟가락을 꼭 얹어야 되는 것이냐. 아하. 이게 이제 반응을 보면 좀 나타나는데 네. 그 일단 멸공 관련해서 언급량은 1월 6일 최초로 등장해서 한 5만 2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반응은 뜨겁죠. 뭐 정용진 회장 이야기 나오고요. 부회장 죄송합니다. 그 뭐 재벌이나 일베 뭐 등등 놀이 뭐 공산당 신세계 리스크 뭐 해서 다양하게 키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네. 일단 감성어가 중요한데요. 87.8%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심하다. 82.8%가 부정 감성어란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 유치하다. 네. 또 색깔론이다. 뭐 불매운동이 일긴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대선 후보들에게 표를 가져다 줄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멸치나 콩 관련해서도 제가 봤더니 결국에는 한심하다, 심지어 뭐 꼴값이다 이런 단어도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런 반응들을 봤을 때 국민들은 그러니까 흥미로서 사실 이건 볼 수는 있는데 이걸 정말 대선 주자들이
이게 굉장히 뭐 신중하게 접근하고 무조건 진지하게 할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내놔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색깔론이 나오는 게 선거 때구나. 선거 때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한 윤석열 후보로서는 색깔론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다면 이것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위협인데 안철수 후보가 무엇보다도 안보 이슈가 나오면 그동안 2012년, 2017년 대선에서도 위축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색깔론을 부각시킴으로써 물론 이제 국민들 비판도 있죠. 유권자 비판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론도 또 안철수 후보의 추격도 좀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니까 또 색깔론 멸치와 콩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근데 이게 약간 제 생각에는 중도나 이제 표를 결정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스타벅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거길 또 가는 사람은 또 가지 않는 사람 이렇게 또 나눠버려가지고 부담스러우시죠? 국민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 쪽의 목소리보다는 좀 이런 제대로 된 정책 공약 그렇습니다. 배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한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